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33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33강부터는 부동산 금융론이 나옵니다. 투자론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고 처분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지분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는 내용인데 비해서 부동산 금융은 은행 입장에서 논하는 겁니다.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투자론에 썼던 용어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론에 대한 내용이 강하시면은 금융론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금융은 이제 어떤 시험 주제가 이제 있어요. 금융이라는 것이 단어 자체가 자금을 융통하는 거,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주제가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주로 대부분 나오는 게 있어요. 금융이 이제 4-5문제가 출제를 한다고 봤을 때, 금융의 주제는 이제 우선은 이제 대출과 관련되는 게 나와요. 대출금의 이제 결정하고, 결정 및 상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래에 계속 4-5년째 보면은 이 대출금과 관계되는 내용이 계산 문제 포함해서 2개 정도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이 이제 금융 문제가 4-5문제 나오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정도가 여기서 출제를 하고요. 어떤 이제 체계 순서와 관계없이 이제 출제를 많이 하는 거 위주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리츠라고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를 합니다. 28회 때가 이제 드물게 이제 안 나오긴 했지만은 아주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거의 3문제 정도를 출제한 비중을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인 것 같아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3가지가 3도 맞춥니다. 물론 채권 유동화는 뭐 단독 문제로 매년 출제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전통적인 주제가 이제 3가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적인 상황이다라고 퉁쳐봤을 때 나머지 상황 중에서 이제 저런 것도 나오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이게 29회 때 떴죠. PF라 그럽니다. 기타적인 상황 중에서는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 PF.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과 연관돼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HF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특히 주택연금제도 요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편타당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금융의 뭐 기본 개념이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력투 하실 때는 이 3가지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PF하고 이제 금융공사 연금제도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간 타이밍이 생기셨을 때 좀 이제 정리하는 식으로 하셔도 돼요. 특히 3월은 필요 없지만은 4월부터 만약에 전국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접하신다 그러면은 모의고사 접하시기 전에 하나씩 잠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3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하고요. 금융공사 연금제도는 조금 이제 법률 개정하고 좀 연관성이 강해요. 특히 리츠가 이제 자주 매년 바뀌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서 리츠하고 이제 금융공사에 대한 마무리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 놓으시지만 항상 얘네들은 기본서 내용이 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제 안테나를 계속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거기서 처음에 투자신탁하고 금융공사 연금제도는 그래서 세부 심화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원리구나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실 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차 위주로 되는데, 이제 교과서가 333페이지 보면 이제 부동산 금융의 의의가 나오죠. 바로 밑에 줄에 자금을 융통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줄여서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때 용어를 보면은 자금을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차입자라 그러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라 그럽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대출자가 은행을 말하는 거야. 은행,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은행이야, 은행. 자꾸 대출자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초 강의 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대출자, 은행, 차입자, 돈을 이제 빌린 사람. 부동산 금융의 이제 개념이 밑에 나오죠. 부동산 금융은 이제 그냥 굳이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기본 개념을 논하는 거니까.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부동산 금융을 대충 맞춰서 이제 적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제 그 타이틀로 이제 목적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금융 뭐라고 나와 있는 그 책에 있는 것은 굳이 이제 안 보셔도 되지만은 투자하고 좀 관련되는 게 있어요. 그 투자에 그게 금융의 의의 파트 보면은 둘, 넷, 다섯 번째 끄트머리에 감가상각비하고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돼 있죠. 이게 투자론에서는 뭘로 공부하셨냐면 절세 효과로 공부하셨던 겁니다. 이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거 같이 묶어서 잠깐 참고하시면 되고, 양가로 3번 보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나오죠.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뭐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분류체가 있는데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잖아. 그리고 대표적으로 건물 중에 건물금융 어색하니까 주택금융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지하고 주택금융 대별되는데 역시 뭐가 중요해요? 주택금융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을 종류별로 구분했을 때 부동산 금융의 분류체계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즘엔 주택금융으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주택금융으로는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주택금융이 중요하니까, 주택금융의 종류가 이제 나오죠. 그 의 파트를 읽으실 거 없고, 종류가 주택소비금융하고 주택개발금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뭐죠? 대출 대상에 따라서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 이 구매와 관련되는 거를 소비자 금융이라 그러고요. 이 개발과 관련되는 공급자 금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비자하고 공급자 금융 구분되는데 주택 금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택 금융 시장에서의 소비자 금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주택 소비 금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개발 금융이다라고 공급자 금융을 논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 소비 금융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고, 개발금융은 주택을 건설할 때,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는 겁니다. 그때 밑에 개념이 나옵니다. 334페이지 보면은 주택 소비금융이 설명이 돼 있어서요. 거기 첫 번째 끄트머리 보시면 대상은 당연히 상식적인 말이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겁니다. 주택 담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그냥 주진 않잖아. 그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래서 주택 담보하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 시험에서는 신용을 담보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신용이 아니라 어떻게 믿어 사람은.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요거 이제 포인트고. 이거 그냥 개발에 필요한 자금, 건설 자금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뭐 이런 이제 개념만 아시면 돼. 요즘에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죠. 그리고 334에 이제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나옵니다. 주택금융 기능 다음 같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됐는데 이 기능은 그냥 다 좋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능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 다 좋은 말 위주로 됐으니까 이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뭐 디테일하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 나올 때 이런 기능이 이제 가끔 등장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장난치지 않아요. 그리고 335에 보면 주택 자금 해가지고 주택 도시기금 나오죠. 이거 보지 마세요. 3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거 나왔다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은. 335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이제, 341페이지 하단부까지 보지 마세요. 전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은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까지 공부할 필요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342페이지 보면은 이제 용어와 관련돼서 뭔가 쓰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가죠. 기초용어. 거기서 먼저 융자 원금, 기초 강의할 때 다 했던 거니까 이건 이제 넘어갈 예정인데 340에 융자 원금이 있고 융자 잔고가 있죠. 융자 원금은 처음에 꾼 돈을 말하고 융자 잔고는 상환하고 남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를 한번 보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과제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대출 받았을 때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대출액을 결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LTV하고 DTI 가지고 주로 냈었는데 이게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작년에 29회 때는 이 문제를 이제 출제원이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져서 그런가 봐. 그래서 올해는 저 DSR이라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내용이 나오니까 용어적인 면에서 거기 이제 342페이지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나오죠. 그 LTV 대부분이 공부하셨어요. 투자론에서. 오른쪽에 이제 기존 DTI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제 바뀐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DTI를 하느냐, 요 신DTI라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보충학습에 DSR이 있어요. 올해는 이제 DSR 가지고 이제 전격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언론에 나왔으니까 요 DSR이 과연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제 논할 테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344페이지 이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에 대한 논리도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금리할 때 연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 좀 너무 이제 실무적인 게 들어가서 안 보셔도 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뒤에 있는 걸 좀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참 여러분들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부동산 금융론 보다 보면은 이제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구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 있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여기는 자세하게 이제 안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 논리가 이제 뭐냐면은 그 부동산을 이제 그 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상환과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논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대출 담보를 어느 부동산이 뭐냐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토지금융과 주택금융, 그중에 주택금융 중요하다. 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공급자금융. 근데 주택금융에서 이게 소비자금, 주택 소비금융, 여기 주택개발금융. 그래서 소비자금융은 이제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자금을 융통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금 출처 어디서부터 그 자금을 조달하냐에 따라서 또 부동산 금융은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으로 구분이 돼요. 직접 금융은 돈 있는 사람한테 대면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간접 금융은 중개업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금융은 이제 주로 간접 금융입니다. 왜? 중개업자 역할을 누가 해요? 은행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은 본인의 돈을 가지고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국민들이 이제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을 모아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조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금융은 간접 금융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있어요. 자금을 이제 조달 방법에 따라도 달라요. 이게 참 자주 나오는데 디테일하지 않고 종류 위주로 물어보니까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부채금융 방식이 있고요. 그 지분금융 방식이 있습니다. 부채하고 지분금융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부채금융 방식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 자본 조달하는 것을 부채금융 방식이라 그러고 지분금융 방식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금융 방식은 그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받는다 그러면은 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상환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갚아 나가야 되는 거. 그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여러 가지 끝까지 추적해서 뽑아먹고 꼭 회수한다는. 그래서 이제 부채금융 주로 소구대부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금융 방식은 이거는 금융 것을 만약에 지분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럼 얘는 투자한 겁니다. 투자. 그래서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 그 자산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투자자금을 회수한다라고 해서 얘는 비소구 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구냐 비소구냐의 논리는 나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좀 더 논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남의 돈을 꾼 거 아니면 투자 받은 거, 이 지분과 부채금융 방식을 구별하는 건데 특히 지분금융 방식의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돼. 여기서 자주 나와요. 지분금융 방식이 종. 나머지는 이제 부채금융 방식이고, 물론 기출문제에 보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뭐 메자닌이라는 것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은 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은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분금융 방식.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29회 때 나왔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문으로는 최소한 자주 나오니까 신디케이션이 있고요. 그 조인트 벤처라는 게 있어요. 조인트 벤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강조해 들었던 부동산 투자 신탁. 이 리츠죠, 리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간접 펀드가 있어요. 부동산 펀드만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 신탁하고 부동산 간접 펀드는 둘 다 간접 투자 방식인데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요. 물론 이것도 법 조문이 많지만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쨌든 투자 받은 거니까 우리 시험 표현하면 공모의한 증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분금융 방식의 종류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신조립봉 좀 주세요라고 하죠. 하도 이게 똑같은 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리츠, 그리고 펀드, 증자. 신조립봉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지분금융 방식이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회 때는 이걸 단독으로 냈었어요. 단독뿐만 아니라 지문으로 종종 내고 있더라라는 상황 설정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용어를 잠깐 보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바로 드립다 들어가서 대출과 관련되는 거 한번 조금 건드려 볼게요. 345페이지 보면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매년 2문제 이상은 출제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대출과 연관되는 부분 2개 나오는 배경이 우선 대출금의 결정이 있고요. 대출을 상환하는 거야. 근데 상환과 관련돼서는 2가지 주제가 있어요. 금리가 적용되는 게 있고, 그리고 상환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대출 금액을 얼마 받을 것이냐, 그리고 대출 받은 거를 상환할 때 금리를 무슨 금리 할 것이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상환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갚을 것이냐, 그리고 대출 기간은 몇 년 할 것이 정해져요. 근데 기간은 낼 것이 없다 보니까 대출금의 결정과 금리, 상환 방법 3가지 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금리 가지고 논하는데 먼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이제 있네요. 고정금리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고정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기까지 항상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건데,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시장금리 하락할 경우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이제 그 뭐 1번, 2번, 3번, 그리고 밑에 하락할 경우 그 다음에 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 있잖아. 그것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시면 돼요. 특별하게 이제 공부하실 건 없고, 그것만 잘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346페이지는 변동금리 방식이 있어요. 변동금리 방식은 이제 특징만 아시면 돼. 변동금리 방식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아시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금리 쪽을 강조하시고, 변동금리는 서포트. 이렇게 하셔서 고정과 변동의 지문 나온 거를 해결하시면 돼. 다만 책을 정리해 보면은 347페이지는 보충학습 있잖아. CD하고 뭐 이런 나온 거 있죠. 보지 마세요. 보충학 이거 보면 신경 그 시험 떨어져요. 그래서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코픽스도 있어. 그거 보지 마세요. 우리 CD하고 코픽스가 무슨 뜻인지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9페이지 아주 혼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만 제가 판서해 드리면 돼. 그래서 349페이지까지 이제 그 사실상 변동률 쪽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을 언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시험에 내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2문제짜리 주제에 해당되는 그 대출과 연관되는 것 중에 대출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DSR이라는 게 따로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금리야. 이걸 참 내기 좋아하는데, 고정금리 제도는 뭐 별도로 이제 맨날 똑같은 지문만 나오는데, 다만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했을 때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시면 돼요.
이 고정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기간이야. 전체 대출 기간.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거지. 동일한 겁니다. 금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금리가 안 변하는 거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 동일한 이자율을 전체 대출 기간 초기부터 만기까지겠죠.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고정금리다라고 하시면 돼. 금리가 안 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금리야. 근데 세부적으로 만약에 논한다 그러면 이 이자율이 사실상 명목이자율을 말하는 겁니다. 명목이자율인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가장 유명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특징은 이제 우리가 금리를 변화시키는, 시장 금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논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예상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은행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차입자한테 대출해 줬을 때 금리에 반영이 돼 있어. 근데 뭐가 반영이 안 돼 있냐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 이자율이 변해요. 그럼 이자율 변동 위험이 있죠. 이 변동 위험의 변동 위험을 전부 누가 부담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시험 포인트야. 옛날에 이때는 이제 고정금리 제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금리가 막 변하잖아요. 그 부담은 다 누가 떠하느냐면은 다 대출자가 떠하는 겁니다. 대출자가 아까 누구라고요? 은행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근데 은행을 내지 않고 대출자로 내는 거지. 자꾸 대출자를 이제 돈을 빌린 사람으로 하셔서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특별한 두 가지 경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게 왜 이제 변동고보다 조금 더 정답률이 높냐면은 상황이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은 대출금리가 있어요. 이 대출금리 지금 무슨 금리라고요? 그렇죠. 지금 고정금리야. 근데 시장 금리는 계속 변해. 두 가지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둘 중에 어느 거를 출제했고, 두 가지 중에 이제, 이게 판단이 제대로, 지문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하나가 되고요. 아니다. 시장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대출금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분석하는 차입자가 본인이 옛날에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적용받은 금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차입자가 지금 상환할 때 적용되는 기존의 금리를 말하고 시장금리라는 것은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았을 때의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진 거야. 그러면은 차입자가 옛날에 10%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1%까지 떨어졌다라고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과거에는 간단하게 냈어요. 그럼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을 때 누가 불리합니까? 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불리하겠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요? 돈을 빌린 사람이 불리해?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이 불리할 거야. 누가 불리하다? 차입자가 불리해야지. 당연하겠죠. 본인은 10%인데 남들은 1%로 상환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10% 상환하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차입자가 이런 시장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본인이 불리하다는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죠. 최근에 두 번 정답이 여기서 나왔는데 차입자는 무슨 생각할까요? 10%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은행 찾아가서 1% 금리를 또 받는 거야. 1% 이자를 받아가지고 목적은 뭐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대환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대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7%짜리가 없어지고 1%짜리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차입자들은 무슨 생각한다? 조기 상환. 조기 상환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지. 차입자. 본인이 불리하다는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차입자의 조기 상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를 대출금리보다 시장금은 낮을 때 해야 되는데 시장금리가 높을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건 논리적 안 맞잖아.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다 보면 이제 심각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야? 은행이지. 이 대출자는 처음에 10%를 대출해줘서 이 사람이 만기까지 계속 10% 회수해가지고 상환받아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은행 운영 목적대로 활용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차입자가 시장금이 낮아진다 해서 조기 상환을 막 하네. 그럼 처음에 정해진 이자 수를 못 받는 거야. 최초의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대출자의 뭐다? 조기 상환 위험이라 그럽니다. 조기 상환 위험이 어떻다?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조기 상환 위험이란 말이 또 나왔네요. 이거 만기 전 위험이야. 그럼 조기 상환 위험 할 때는 상황 설정을 잘 보셔야 돼. 조기 상환 위험은 금리 하락 시기, 금리 상승 시기. 금리 하락 시기 하는 거야. 금리 하락 시기, 즉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아진 금리 하락 시기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증가해 가지고 대출자들의 조기 상환 위험은 증가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정해진 기간마다 꾸준하게 갚을 걸 기대하는 거야. 근데 꾸준하게 기간마다 갚지 않고 미래 갚을까 봐 걱정되는 걸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금리가 하락 시기. 근데 이게 어느 제도에서 더 심각하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금리를 낮춰주면 되겠지만은 조기상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고정금리에서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 조기상환 보면은 다시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발생하고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고정금리제도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럼 대출자들은 선수다 보니까 이걸 대비하겠지. 그래서 이런 상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차입자로 하여금 조기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걸 부과하는 거야. 조기 상환 수수료 등을 부과해서 조기 상환을 억제하고자 한다라고 이제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 금리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쪽이 더 많이 그동안에는 요쪽에 시험에 정답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쪽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야. 이게 고정금리고요. 똑같이. 얘가 10%인데 이게 20%까지 높아졌어. 그럼 이때는 누가 불리할까요? 이때는 대출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불리하다는 거야. 은행이 단순하게 불리하다 이렇게 내지는 않고 요즘에는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럼 수익성이 악화된다 그럴 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대출자들의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질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장금리가 이제 우리가 대출금 높아지는 이 상황 설정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은 데 보면은 시장금리를 영향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상황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율이 실제 인플레입니다. 실제 인플레보다 높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장금 높아진 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실제 인플레가 예상한 인플레이션보다 높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가 예상한 것보다 높다면. 그럼 이 상황 설정이 무슨 뜻이야?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누가 부담한다? 다 대출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대출자가 부담하니까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강의 때 해봤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인플레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상은 예상이야. 근데 은행에서 고정금리다 지금. 명목 이자율이 있어. 명목 이자율은 보통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쓸 때는 대출자하고 차입자하고 대출 계약을 통해서 정한 이자율이라 그래서 이거를 약정 이자율 또는 계약 이자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명목 이자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지는 업무 비밀이야. 영업 비밀이기도 안 알려줘요. 복잡하겠지. 뭐 이것저것 고객을 뭐 사기치기 위해서 뭐 복잡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 구조가 경제학적 따르면 실질 이자라고 예상한 인플레이율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질 이자율이 은행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자율이 될 거예요. 왜냐? 은행들은 자기 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예금을 유치해 가지고 그 가지고 대출을 마련해 대출을 창출해 가지고 예대 마진을 먹는 게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한테는 이자율을 줘야 돼.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임대료 관리비 많은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기업도 이제 은행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이자율이 4%다. 1년 동안에 가정해서 그 대신에 여기 안 들어간 것이 뭐다? 예상한 인플레이션 안 들어갔다. 그래서 가정하는 거야. 이게 한 2%가 추정이 되더라 해가지고 요거를 얼마? 6%를 정한 겁니다. 이게 언제다? 대출 당시야. 그래서 6%를 차입자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해서 차입자는 은행한테 6% 금리가 반영된 거를 계속 만기까지 지급하는 것이 고정금리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한 인플레이션 얼마였죠? 2%였는데 실제 인플레가 예를 들어 4%가 5%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하시 바랍니다. 그 은행들은 2%를 예상해서 2%를 차입자한테 전가시켜서 해결했는데 보니까 1년 동안에 실제 인플레가 5%나 발생했네? 그러면 3%가 예상하지 못한 거잖아. 이건 누가 부담해야 돼? 이거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뭐 극단적인 가정이야. 그 명목이자율이 1년에 얼마가 됐을까? 이건 그대로 6%죠. 왜? 고정금리니까 6%.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은행은 예상한 인플레이션 2% 말고 예상치 못한 3%가 또 나왔잖아. 그 은행들은 차입자한테 6% 이자 받아서 인플레 발생한 거 해결하는 데 써야 되지. 그럼 6%에서 5% 빼면은 실제로 얼마가 나와요? 1%가 나오는 거지. 1%. 그 실질 이자에 하락했지? 그럼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임대료 못 내면 그런 상황이야. 그 실질 이자에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돼서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고 미뤄 짐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은행들은 다 알아요. 그럼 이거를 대비해야 되겠지. 대비하기 위해서 요게 대비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와. 초기 금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초기 금리를 높인다. 그래서 이제 초기 금리 자체가 대출 당시 그 금리를 말해요. 요게 많이 나오는 거야. 처음부터 금리를 높여서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그 상황은 고정금리는 금리에 대해 완전 비탄력성이다 보니까 이걸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용할 여지가 없어서 처음부터 이제 좀 높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금리를 논할 때 우리가 고정금리 제도하고 변동금리 제도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질문하잖아. 어느 게 더 커요? 고정금리 더 크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 즉, 고정금리는 대출금리랑 시장금리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크고 작냐, 시장금리가 낮을 때 책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 그대로 갖다 붙여서 그리고 높을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암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확인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든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관리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미뤄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정금리 대출해줬어. 은행 입장이야.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은 차입자들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럼 시장금리가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 수익성이 악화될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금리 변화에 대해서 은행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면 돼. 그게 뭐다? 변동금리 제도가 되는 겁니다. 변동금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변동금리 제도가 뭐냐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책은 아주 복잡단단하게 설명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특징만 아시면 돼요. 말 그대로 변동금리는 그냥 대출자하고 차입자하고 만나서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가 뭐다? 그게 변동금리야. 특별한 게 없어요. 금리 변동을 합의한 제도 뭐다? 변동금리.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정금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인한 이자 변동 위험의 전부를 대출자가 부담했던 거잖아. 근데 변동금리는 그것이 아니라 대출자가 전부 부담했던 이자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가 변동금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다 전가를 못 시켜요. 전가를 요 개념 우선 알고 계시고 이자 변동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고안된 제도다. 첫 번째 개념. 그리고 이제 전가를 못 시키고 현실적인 일부를 전가시키다 보니까 두 번째 변동금리를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변동 왜 전가를 다 못 시키느냐? 그럼 이 과정에서 뭘까? 금리 변동 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대출을 신청하다 보면은 저런 게 있잖아요. 3개월 변동금리, 뭐 6개월 변동금리, 1개월 변동금리, 1년 변동금리. 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같은 것은 5년 변동금리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이제 유리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면 이건 짧으면 6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1년, 그러니까 1개월. 이게 금리 변동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럼 누가 유리하다? 대출자가 유리하죠. 왜냐? 대출자 왜 유리한지도 물어봤어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이자 변동 위험 요인을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길수록 있죠? 이 길수록은 금리 변동 주기가 길면 길수록 이게 전가시키는 텀이 길기 때문에 이게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차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 꼭 알아두세요.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율이 길수록 차입자 유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어쨌든 그 시장 위험이 발생하면은 이걸 차입자한테 전가시켜 고안된 제도가 이 변동금리야.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에 대해서 논하죠.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기 상한 위험은 그 고정금리에서 언급했어요. 앞에도 논했던 것처럼 조기 상한 위험은 금리 하락 시기에 논하는 건데 채무 불이행 가능성 높은 것은 상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 금리 상승 시기에 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은 변동금리 제도하고 고정금리 제도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질문하면 어느 게 더 크다? 변동금리 제도가 더 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막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정돼 있잖아.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금리 막 높아지는 시기에 몇 년 전에 뭐 고정금리로 2%대 받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차입자, 변동을 차입하신 분은 금리가 막 높아지면은 상한에 대한 부담도 막 커지다 보니까 채무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 요거는 왜, 네 번째로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만약에 금리가 높아진다, 변동금리 제도에서, 그럼 차입자들 엄청 고통받을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상한을 정하는 것이 있어요. 금리 상한. 금리 인상의 상한 제도. 금리 인상의 상한을 정하는 거, 대출금리 상한을 정하는 거야. 이거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차입자. 차입자를 금리 변동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는 거죠. 그 변동금리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만약 금리가 4%부터 출발하는데 이게 만약 99%가 올라갔다. 그럼 배째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아무래도 변동금리 하더라도 금리 변동 폭을 플러스로 2% 이상은 못 높이게 이제 상한선을 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차입자를 금리 변동에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차입자 보호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을 암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럼 변동금리가 대출금리가 있는데 이걸 책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한 겁니다. 이 대출금리랑 이제 지금 변동금리야. 근데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때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준금리는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상금리라는 것은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를 반영해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첫 번째, 이 변동금리라는 것은 뭐가 변하느냐? 첫 번째 하나입니다. 주의사항은 변동금리는 뭐가 변하는 거다?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를 변동금리다라고 먼저 하나 알아두셔야 돼. 가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매달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그 정책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왜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정책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은행 자체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동을 차입하신 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다. 하나. 두 번째. 그럼 기준금리 역할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때, 뭐 그동안 나왔던 것은 이제 CD금리가 있고요. 코픽스가 있어요. 근데 CD하고 코픽스가 무슨 뜻이 책에 장하게 설명된 거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CD하고 코픽스가 무슨 금리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럼 끝이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6회인가 정답 나온 거 여기 하나가 유일하게 있잖아요. 변동금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코픽스는 대출 금리로서
뭐라고 설명한 지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야. 왜 틀렸을까? 코픽스는 대출 금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출 기준금리로서 이렇게 설명했어야 돼. 글자 장난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는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념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세부적인 것은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연습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빈도를 따지면은 26회는 여기서 말장난 들어간 거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고정금 입장에서 두 가지 상황 설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내기가 좀 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는 뭐 너무 복잡하게 내는 것은 아니고 단독으로도 뭐 가끔 나오긴 하지만은 대부분 부동산 금융과 연관돼서 전체적인 문제 나올 때 지문 하나 내지 둘 이 정도가 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화해서 학습할 필요는 없고 이런 윤곽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대출 이제 상환 방법에 대한 논리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페이지 352에 나오는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체증식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출제되는 파트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는 뭐 앞에 뭐라고 이번 강의 때 뭐라고 해드렸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로 고정하고 변동에 대한 의미 파악하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자금 조달 방법으로 지분금융 방식과 부채금융 방식 한 거 있죠. 신조립봉준 주세고 그거 이 두 가지만 머리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대출 상환 방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